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6페이지 6번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송달 영수인의 신고는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신체 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신체 구속을 당한 자만을 의미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자는 제외한다. 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자와 관련해서 송달영수인 선임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임신고는 있어서 구속된 자에 한정된다. 신고를 이제 제외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듯이 필요국선에서 구속된 자는 당해사건에 구속된 자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면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바로 이제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재감자라고 판례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이제 교도소장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전달 없어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장에게만 보내면 전달 여부와 무관하다. 그래서 전달 없어도 송달은 유효한데, 다만 이때 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만 이러한 경우는 상속권 회복의 여지가 있다.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봤고요. 그런데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재감자에 대해서 만일 종전 주소지에다가 송달했다. 이렇게 되면은 송달은 무효가 됩니다. 송달은 무효가 되고, 설령 전달되었어도 무효가 된다. 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송달은 연간 수백만 건입니다. 수백만 건인데, 이건 예외를 인정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송달은 연간 수백만 건이어서 어떤 정형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면 송달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교도소에 있는 재감자에게 종전 주소지에 송달을 했으면 송달은 무효이고 전달되었어도 무효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공시 송달을 해도, 재감자에 대해서 공시 송달을 해도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재감자에게 공시 송달을 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바로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고, 자, 그러면 앞에 필요적 변호 사건을 조금 응용을 해서요, 이게 이제 1심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항소심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소심으로서는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고, 이런 새로운 소송행위를 토대로 스스로 심판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2번에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된 자 송달은 소장에게 하게 되면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 3번을 보시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주거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하나여 할 수 있다. 이제 공시송달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 바로 주거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재판권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 그따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최초의 공시송달은 2주, 2회 이후는 5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있고,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의 게시판에 알리게 되는데, 관보나 신문지상에 알릴 수 있다. 공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공고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듯이,
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명하지 않아서도 안 했다라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요. 최근에 이제 공시송달의 요건과 관련해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나타나 있는 경우 바로 이를 연락해 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이와 좀 상관 공시송달과도 관련된 건데 바로 기록상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화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 혹은 통화했으나 주소를 묻지 않았다. 주소를 묻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가 두 가지 사안에 있어요. 먼저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또 한 가지 사례들은 이제 314조 사망질병 외국거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314조의 필요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가능하고도 필요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화를 안 해봤다면 입증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자, 4번 제1심 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 일단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소장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별건이든 어쩌든.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 이것은 송달 영수인의 신고에 대한 문제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이게 무효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죠. 항소심으로서는 1심이 적법하게 최태가에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 최신 판례에 나왔지만 항소심으로서는 이게 아니라 바로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여서 소송행위를 한 후에 즉 새롭게 증거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서 심리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문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제도로 가겠습니다. 이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제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전문심리위원 제도인데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제도는 일단은 검사 단계에서만 인정이 되고 사경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기초로 알아두시고요. 자, 1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지정에 대해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상 불구분 윗단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검사장 나오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것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돼야 돼요. 항상 불복은 이렇게 된다. 두 번째,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취소할 수 있겠죠. 3번,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제출이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의 설명,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만 있고요. 네 번째, 검사는 공소 제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겠죠.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로 충분합니다.